혹등고래의 가슴 지느러미를 살펴보면 앞면이 울퉁불퉁한 모습인데요. 주 박사는 혹등고래가 독특한 지느러미 구조로 어떻게 헤엄을 잘 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혹등고래 플리퍼 모양을 이제 본떠 가지고 실제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매끈한 거와 왼쪽에 있는 플리퍼에 있는 그 돌기를 흉내낸 거랑 이 두 개를 이제 풍동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 이 두 개의 그 유동장이 공기의 흐름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플리퍼가 가지고 있는 이 돌기가 유동 박리를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풍동 실험 장치를 준비하는데요. 레이저 장비에 실험체를 놓고 준비하는데 실처럼 얇은 줄이 보입니다. 이건 뭘까요? 근데 이 줄은 왜 설치하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 전선에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이 기름이 타면서 이제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육안으로 쉽게 관찰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연기의 흐름을 통해 실험체 주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등고래를 모사한 날개 주위의 공기 흐름과 일반 날개를 비교한 결과 차이점이 보입니다. 지역학에서는 이런 공기가 물체의 표면을 따라서 흐르지 못하고 이 공기가 물체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 그거를 유동박리라고 하는데요. 그 유동박리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유동박리 현상이 생길 경우 그만큼 날개의 공기 저항이 높아지게 됩니다. 연두색 이 화살표가 바로 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바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네네. 이거는 유동박리가 심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큰 유동박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제어를 한 예인데요. 아까 그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굴러서 가는 거에 비해서는 유동박리가 훨씬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기저항을 줄이는 거라면 이런 유동박리를 없애면 공기저항이 줄어들고 양력을 높이는 게 목표라면 양력이 이제 증가되고 효율을 높이는 게 목표라면 효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주 박사는 혹등고래의 돌기를 모사한 날개로 공기 저항을 낮춘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충류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음식점에 가면 큰 에어컨이 있잖아요. 큰 에어컨에 이제 달려있는 실외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돌면서 바람이 지나가면서 유동박리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혹등고래의 돌기를 흉내낸 겁니다. 요 보면 앞부분에 여기 다 이렇게 돌기가 있잖아요. 요게 혹등고래의 돌기를 흉내낸 거이고요. 유동박리를 줄이면 소음이 거기서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 2데시벨 정도 줄어든 겁니다. 유레카! 김창희 박사팀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스택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수전해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분리막과 전극을 자체 개발하며 내구성과 효율을 높인 건데요. 이를 통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구원한 겁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적인 재생에너지를 수전해의 공급 전력으로 사용한다면 수소와 산소가 섞이며 폭발할 위험이 있는데요. 연구진은 수전해 전극이 부하변동 운전에 대한 내구성을 지닐 수 있도록 기존의 촉매보다 반응성이 큰 소재를 첨가해 촉매의 수명을 향상시켰습니다. 촉매의 수명이 향상됐다는 건 수전해 시스템의 효율과 수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체 개발한 수전해 분리막 또한 기존 상용 제품보다 기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양 전극에서 생성되는 수소와 산소가 부하 변동에 의해 섞이는 가스 혼합 현상을 막기 위한 기술인데요. 기존의 제품보다 가스 혼합 현상을 3배 이상 억제하는 분리막 합성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쉽게 말해 분리막의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수록 가스 혼합에 대한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이온 전도성이 떨어져 수소 생산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분리막의 미세 구멍이 커질수록 수소 생산 효율은 높아지지만 가스 혼합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죠. 연구진이 개발한 분리막 합성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을 동시에 높인 겁니다. 수전의 기술의 한계는 수입에 의존한 소재와 부품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수전의 분리막과 전극의 국산화는 핵심 소재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며 그린 수소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한층 앞당긴 것이죠. 재생에너지와 수전해의 융합은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완전한 청정에너지, 그린 수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소재 개발과 함께 시스템의 내구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진의 노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에서 수소를 보다 안전하게 생산하는 기술이 산업화되기 위해선 국내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함께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성능이 증명된 수전의 셀들을 여러 개 결합시킨 상용 크기의 스택. 연구진은 이 장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을 시뮬레이션하며 실증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메가와트급 스택 설계 기술을 확보한다면 그린 수소의 경쟁력이 실현될 겁니다.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의 도약. 에너지 전환 시대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레카! 이곳에선 요즘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똑같은 면적의 태양전지 모듈을 가지고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금까지 개발된 1, 2세대 태양전지의 효율성은 최대 34%.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선 태양전지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실리콘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물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태양전지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1세대 태양전지인데요.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데다 최고 효율이 2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세대 태양전지는 카드뮴과 구리, 셀레늄 등의 화합물을 광흡수축 물질로 활용했는데요. 가격은 저렴해도 효율성은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죠. 최근엔 특수한 구조를 가진 광물질,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태양전지에 응용하면 간단한 공정으로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30%대 이상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양전지의 소재로 쓰이는 물질들이 태양빛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높은 에너지 손실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양전지 효율의 한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방법이 캐리어 증폭입니다. 기존엔 빛의 입자인 광자를 쪼였을 때 캐리어, 즉 광전류가 하나만 나왔다면 3세대 전지는 3개가 훨씬 강한 광자를 쪼임으로써 캐리어가 1개가 아닌 2개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가시광선의 영역대뿐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 영역의 빛까지 흡수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흡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효율성을 45%까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3세대 태양전지는 빛이 흡수되는 광역을 넓히는 이론적인 방법을 찾아낸 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 개발한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같은 넓이의 태양전지로 두세 배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제3세대 전지의 광 흡수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한 적외선, 자외선 영역의 빛을 쬐 얼마만큼의 빛이 흡수되는지 실험해 봤는데요. 녹색의 가시광선뿐 아니라 파란색의 자외선 영역대까지 흡수해 효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전지의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인 제3세대 태양전지. 우리나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태양광 발전량을 혁신적으로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레카! 이 장치가 어떻게 제비산먼지를 제거한다는 걸까요? 버스 지붕에 설치해서 외부의 공기를 일로 가지고 들어와서요. 차 내부로 공급을 해주고요. 차 내부에 있는 공기를 다시 빨아들여서 정화해서 외부로 내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보니 웬 스펀지 같은 장치가 가운데 떡하니 자리한 모습? 외기가 이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외기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필터를 거쳐서 필터를 거친 공기는 요 안쪽에 있는 유로를 통해서 버스 실내로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기를 흡입해 정화한 뒤 실내로 공급하고 실내에서 회수된 공기는 다시 필터를 거쳐 외부로 배출하는 이중 정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터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군요. 필터는 특별하게 열 회수 장치의 필터입니다. 열 평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한쪽에 있는 열이 반대쪽으로 거의 전달되지 않는 그런 필터에 해당됩니다. 야외 더운 공기와 버스 내부의 찬 공기가 필터 가운데에서 중화된다는 것. 네, 이 미세먼지 장치에는 특별한 기능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치입니다. 액정에는 정체불명의 숫자들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 장치는 윗부분이 바로 미세먼지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산화탄소 수치에 해당됩니다.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요. 예, 저희가 개발한 공기정화 장치의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매트를 인정사정 없이 탈탈 털어 흙먼지를 쏟아내자 1000단위로 오른 미세먼지 수치, 심지어 측정 불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문구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심각해진 실내 미세먼지치를 이 제품을 통해서 한번 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장치가 공기를 흡입하며 필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미량 좋고 22.5 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네요. 이게 처음에는 매우 나쁨보다도 훨씬 나쁜 수준이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매우 좋아졌고요. 지금 기계를 한번 보시면 22 마이크로그램 정도 미세먼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가 눈에 띄게 급감한 것을 확인. 공기정화 장치를 가동한 지 5분 만에 좋음 상태까지 미세먼지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실험을 마친 뒤 돌연 장치를 해체하는 직원들. 열심히 제 업무를 다한 필터를 장치에서 모두 제거하는데요. 으이? 다 끝난 거 아니었나? 어라, 이번에는 물까지 대령. 필터를 물에 담그더니 그대로 조물조물 빨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필터를 물로 씻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세척 장치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물로 씻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필터를 물로 씻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필터에서 걸러낸 먼지와 이물질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 포착! 이것들이 바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모두 사람들이 이걸 직접 흡입하게 됩니다.
필터는 일회용에 그치지 않고 물로 세척, 건조하면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하는군요. 이 장치 하나로 보통 어느 정도의 면적을 정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0평 공간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버스 내부 공간은 약 6평 정도 됩니다. 1시간에 20번 정도 내부 공기를 완전히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레카! 뭐 또 없습니까? 이거 뭐 그 보존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검사했으니까 네네네. 복원하는 거, 복원. 오, 복원. 야, 난 이게 더 신기해요. 사실 뭐 한 조각이나 뭐 네. 파편만이 발견된 경우라도 네네네. 그 수학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원래 모습으로. 예. 특히 문화재 복원할 때 많이 쓰이는 수학이 있는데 네. 그 원형의 어떤 유물들을 복원할 때 쓰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7세기경 신라 시대 유물로 알려진 얼굴무늬 수막쇠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알아요. 이렇게만 있잖아요. 깨졌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약간 깨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네, 신라의 깨졌- 얼굴이라고 하는 발굴될 당시에는 온전한 원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원 모양의 테두리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점을 3개를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삼각형을 그릴 수 있거든요. 삼각형의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요. 그럼 그 교점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 점이 바로 외접 원의 중심인 외심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그 각 삼각형의 꼭점을 ABC라고 한다면 그 거리가 같게 돼요. 그러니까 원의 반지 이름으로. 그래서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꼭점 하나에 컴퍼스를 딱 대고 이렇게 휙 돌리면 원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삼각형 이 외심은 어떤 일부만 남아 있을 때 네. 원의 모양을 완성하는 데 이용하기 때문에 이 복원에 아주 중요하게 활용하는 수학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유레카! 최 박사를 따라 개인 연구실로 들어가 봤는데요. 제작진의 눈길을 끄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상 아니에요? 이거요? 아, 이거. 아, 역시 생체 모방 공학을 하다 보니까 네. 막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상어 박제한 건데요. 진짜 상어예요? 네, 진짜 상어입니다. 괭이 상어라고 하는데요. 이 상어 표면을 보면 리블렛이라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가 상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그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상어의 표면을 떠올리면 매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미세한 돌기가 돋아나 있습니다. 돋보기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 잘 대면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꼭 별처럼 생겨 있는데요. 이게 한 70 마이크론 사이즈로 요게 패턴이 있어요. 이게 상어의 종에 상관없이 이 리블렛이라는 그 패턴은 보입니다. 그 리블렛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의 마찰 저항을 줄이는 가장 좋은 표면은 어떤 모양일까? 그러면 아무리 그 유착하게 대가라 하더라도 매끄러운 표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물리적인 직관이나 수학적인 그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해도 답이 매끄러운 표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생물을 쳐다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원리가 뭐냐? 이 이제 궁금하던 차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울퉁불퉁함이 매끄러운 표면보다 마찰 저항이 적다는 것을 그 이유를 이제 밝혔습니다. 최 박사는 그간 풀지 못했던 이 현상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요 거리가 50 마이크론에서 80 마이크론. 얘를 이제 단면을 잘라보면은 여기 동그란 거 요거 있죠. 요 동그란 빨간 거. 그런 것들이 와류입니다. 와류가 돌면서 앞으로 가면 이 도는 모션에 의해서 벽에서의 마찰 저항이 증가가 됩니다. 물살을 헤쳐나갈 때 생기는 와류가 표면에서 마찰 저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상어의 리블렛은 와류보다 작기 때문에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물체의 속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상어는 70 마이크론 정도 크기가 딱 되면은 그 물의 저항이 줄어들고 비행기는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면 저 간극을 요 리블렛의 간극을 10 마이크론 정도로 만들어야지 줄어듭니다.
그 원리를 알면 공식처럼. 그거를 아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알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좀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후 이 원리를 딴 필름으로 코팅한 비행기가 등장하고 돌기가 있는 전신 수영복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휩쓸자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유레카!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 무단 변속기까지 변속기 풀 라인업을 갖춘 변속기 전문 기업. 자동차의 주행 감각과 승차감 등 성능을 담당하는 중요하고 매우 복잡한 기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변속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나 기술자는 매우 드물다고. 변속기 그 제작 과정이 궁금하다. 네, 여기 해당 공장은 경합금 공장입니다. 알루미늄을 녹여 분형이라는 튼 안에 넣고 변속기의 틀을 만드는 케이스를 제작하는 케이스 소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무인화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합금 공장. 600도가 넘는 뜨거운 온도에서 알루미늄을 녹이는 과정. 알루미늄을 틀에 채우는 중. 변속기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외형을 만들어야 한다. 금형이라는 큰 틀 안에 알루미늄을 녹인 용탕을 주입을 해서 케이스를 생성하고 있다. 네, 해당 라인은 열처리 라인입니다. 이 열처리 라인에서는 변속기에 들어가는 기어들을 열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기어들은 합품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내마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도와 강도를 증대시키는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금속 표면을 화학적 수단으로 더 강하게 경화시키는 작업. 마모로 인한 파손을 줄이고 뜨거운 온도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무단 변속기는 그만큼 접촉면의 온도 상승에 의한 산화도 변화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내마모성과 안전성이 더욱 중요. 그래서 더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네, 여기는 변속기 조립 라인으로서 저희가 봤던 경합금 공장, 가공 라인, 외주업체 등을 통해서 받은 부품들을 변속기로 완성 조립하는 공정입니다.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출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장치, 변속기. 일반적인 8단 자동 변속기 구조를 기반으로 그 외의 모든 종류의 변속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 조립 후에 테스트하는 과정 또한 컴퓨터를 통해 정밀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또 다른 테스트 과정이 있다는데 자동차들이 보이고 차량 밖에 꺼내져 있는 것은? 기어들은 다 뭡니까? 예, 저희가 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소음이 발생되는 부품을 꺼내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소음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 40도, 영상 40도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변속기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 직접 주행을 통해 확인을 하는데 소음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이어폰을 꽂은 후 주행을 하면서 소음 테스트를 실시.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저온 환경이라든지 고온 환경에서 차량을 이제 그런 컨디션에 위치해 놓고 이제 각종 이제 상황에 맞춰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춰 차량과 변속기의 변화가 계속될 전망. 이에 대비 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다. 유레카! 저탄소 사회로의 선언 이후 우리나라 해역 환경에 맞는 화력 발전 시스템 연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민수 박사는 우리나라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화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화력 발전이란 파도의 다양한 움직임을 이용해 물 분자가 앞뒤로 흔들리며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 기술을 말하죠. 세 가지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흡수 형태와 그다음에 설치 형태. 기존 화력 발전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면 위 물체의 움직임을 변환하는 가동 물체형,
파력 에너지를 공기의 흐름으로 변환해 전기를 만드는 진동 수주형. 파력 방향의 전면에 구조물을 설치해 파도의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변환하는 월파형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이는 실시간 변화하는 파도의 방향에 하나의 장치당 한 가지의 에너지만 대응할 수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어려웠습니다. 변화무쌍한 파도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그 변화에 맞게 발전 방식을 제어하는 파력 시스템.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데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에너지를 조합해 발전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박민수 박사가 개발한 파력 발전을 1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모형 시스템입니다. 발전에 필요한 장치는 바로 원통형 실린더, 그리고 원통형 실린더의 연결팔과 회전 스윙판인데요.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각각의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원통형 파력 발전 시스템이 전력을 생산하는 세 가지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원통형 실린더는 파도가 발생하면 그 힘에 의해 스스로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어가 작동하게 되고 기어의 움직임이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원통형 실린더의 연결팔은 파도에 따라 장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스윙판은 좌우로 움직일 때 왕복 에너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를 증폭시켜 발전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중 변환 클러치의 역할이 에너지 효율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파도의 변화에 따라 발전 방식을 달리하는 변환 클러치.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그때그때 선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파도가 발생하는 어떠한 해역에서도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파력 발전이 우리나라 해역에 구축된다면 그 효과는 어떨까요? 실제 국내 연안 해역에 존재하는 전체 파력 에너지 자원량은 약 6.5기가와트. 깊은 해역까지 확장하면 50기가와트 정도의 풍부한 파력 에너지가 잠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